안녕하세요. 방문각 전문 상담 정혜영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합격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합격 설명회는 이제 선생님들이 1년간 임용고시 시험을 이제 언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언제 시험을 보는지, 그리고 1차 시험이 끝나고 나면 2차 시험을 언제부터 준비를 해서 2차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서 언제 임용고시 시험에 최종 결과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이제 선생님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이제 티오나 경쟁률, 그리고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점수 떼어야 하는가, 이런 것들 너무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릴 수가 있는 어떤 이제 구체적인 데이터 자료,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최근 이제 기출 경향성 이런 것들 이제 분석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시험을 어떻게 대비하셔야 되는지, 최근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선배들이 이제 제가 강의한 시간들이 이제 7년 차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15년도부터 이제 강의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이 되면은 이제 7년 차, 이제 8년 차에 해당하죠. 그렇네요. 8년 차에 해당하고 이제 꽉 채워서 7년을 강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 선배들이 있죠. 선배님들. 그래서 이제 선배님들이 어떻게 합격을 하셨는지, 그리고 선배님들이 어떤 고민들을 저랑 나눠 주셨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선생님들이랑 같이 나누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정보 사항이랑 안내,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선생님들에게 이제 저는 이런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함께 공부하시는 과정은 이런 과정이 될 거예요. 그리고 임용고시 시험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자리고 첫 만남을 하는 자리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자기소개하는 시간이 가장 이렇게 쑥스럽기도 하고 이제 서로 이제 만나는 첫인상을 되게 좋게 만들어줘야 하는 시간인 것처럼 이제 그런 시간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편안히 들으시면서, 이제 내용들은 조금 많은 내용들로 구성을 했지만, 이제 편안히 그냥 들으시면서 그냥 감만 잡으시면 됩니다. 이제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실 필요는 없고요. 어차피 이제 강의 스케줄에 따라서 이제 쫓아오시다 보면은 이제 이 과정들은 자연스럽게 다 이제 해가게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이 내용들을 꼭 내가 이제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이제 제대로 이제 공부를 시작해야지, 이렇게까지 마음 먹으실 것은 없으시고요. 그냥 쭉 흐름만 보시면서 임용시험이 이런 거구나, 이제 정보 정도를 이제 얻어가는 시간이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저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자면은요, 저는 이제 그 대학원을 2012년도에 이제 입학을 해서 카데대학원을, 거기서 이제 대학원을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상담을 시작한 것은 청소년 상담사 이제 상급 자격을 2011년도에 이제 땄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그 청소년 상담센터 기관에서 이제 상담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학부는 이제 국문과 전공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외에 이제 상담학과가 그때 이제 그 숙명여자대학교에 이제 개설이 됨으로 인해서 이제 상담학과 연계 전공을 같이 해서 학부 때부터 전공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임상 경험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부 때 나오고 나서도 이제 뭐 수원시 자살예방센터 이런 데 게시판 상담사로 이제 활동을 하기도 했고, 이제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 따고 이제 대학원 나오면서 이제 개인 수련을 많이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지역의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이제 기관에서 근무를 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사설 상담센터, 그다음에 병원 이제 치료센터 이런 곳에서 다 이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5-6살에 이제 유아나 이제 초등학교 아동, 그 다음에 이제 중고등학교 청소년, 그리고 20, 30대, 40대 이제 미혼 기혼 여성, 그리고 이제 60대, 70대 노인 상담까지 다양한 사례들을 경험을 했고, 이제 부부 상담이나 집단 상담도 운영한 이제 경험들이 있었고, 이제 학교의
파견을 나가서 이제 진로 상담 강의를 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집단 상담을 이제 직접 운영을 해본 경험들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경험 안에서 이제 이 공부 과정들을 이제 계획을 했고, 교재를 구성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과 어떻게 공부를 해가는 것이 이제 가장 선생님들이 전문 상담 교사로서 잘 성장해가는 길이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가면서 이제 강의를 해가고 있고 교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요, 이제 저의 가장 큰 바람은 이제 이 강의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제가 선생님의 선배로서 이제 선생님들이 앞으로 삶을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전문 상담 교사로서 삶을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어떠한 보탬이 될까, 그래서 그 보탬을 어떻게 이제 만들어 갈까, 이제 이것이 저의 가장 큰 바람이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과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합격을 위한 이제 그 임용고시 시험을 위한 강사,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 이제 이러한 관계의 틀 안에서 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고, 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의 이제 현장에서의 선배로서, 그리고 상담이라는 어떤 직종을 함께 나아가는 동료로서 이제 이 공부들을 함께 해가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제 이 임용고시 합격뿐만 아니라 전문 상담 교사로서 이제 내적으로 외적으로 이제 성장해 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의 이제 그런 어떤 바람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종강을 할 때 이제 선생님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게 돼요. 선생님들이 이제 합격을 하시고 나서 전문 상담 교사가 되시고 나면 많은 아이들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그 아이들이 선생님들의 내담자이죠. 그런데 이 상담을 하는 사람은 이제 본인이 내담자를 돕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상담을 끝내고 종결을 할 때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은, 항상 깨닫게 되는 것은, 상담자를 성장을 시키는 것은 항상 내담자라는 것, 즉 아이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게 돼요. 그리고 그 말에 보태서 그 역시 마찬가지로 강사인 저를 성장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항상 선생님들이셨다는 거, 그 말씀을 종강을 할 때 해드리게 되는데요. 이제 올해 선배들 시험 치고 나서 1차 시험 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작년에도 마찬가지였고, 항상 저를 성장시켜 주시는 것이 이제 선생님들이셨듯, 선생님들이 나중에 현장에서 성장하게 하는 것은 아이들일 겁니다. 그래서 그 만남 하나하나가 마치 이제 굉장한 어떤 생명의 씨앗들을 발견하는 것처럼,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제 살아가는 어떤 활력과 그 다음에 힘이 되는 것처럼 소중한 만남들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선생님들과 함께 저는 동료로서 이제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는 관계로서 이 강의를 진행하고 싶어하고 그러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제 선생님들이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인강 선생님이시든 직강 선생님이시든 이제 카페에 질문을 남겨주시든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강의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 질문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공부를 함께 해가는 과정 안에서 저가 만나게 되는 것은 거기에서의 지식이 아니라 선생님들이라는 한 분 한 분의 이제 그 한 분의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저는 그 만남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제 항상 공부 방법에 관해서 선생님들이랑 상담을 할 때도 그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 작년에 같이 공부를 하신 선생님과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 있었는데요. 그 선생님께서 이제 오랫동안 공부를 하신 선생님이셨고, 그래서 공부 방법에 관해서 자주 상담 요청을 해주셨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선생님의 그동안에 그간의 공부한 과정의 얘기를 듣고, 그다음에 그 선생님
선생님이 시험에서 이제 점수를 잘 받지 못하는 이유를 듣고 그러면서 선생님은 문제 분석을 하는 것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적용 연습을 이제 많이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공부 방법들을 안내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몇 달이 지나고 나서 또 선생님께서 이제 공부 방법을 요청을 해주셨어요. 근데 선생님께서 이제 그 방법들로 이제 하고 있지만 아직도 자기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셔가지고 선생님 그러면은 암기를 하기 위해서 요렇게 암기를 하시는 게 어떨까요? 혹은 요런 방법을 이제 집중적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요? 이러면서 이제 또 공부 방법을 안내를 해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몇 달이 지냈는데 그 선생님께서 또 이제 공부 방법에 관해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께서 이제 자기가 지금 이러한 공부 방법을 해야 되는지 또 이러한 공부 방법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과 제가 한참을 이렇게 얘기 나누다가 제가 선생님께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생님께는 공부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공부 방법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어떤 공부 방법이라 하더라도 선생님이 그 방법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선생님께서 그 얘기를 나누고 나서 한참 동안 이제 많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선생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기를 그게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자기는 아주 오랫동안 자기를 믿지 못했대요. 그리고 그 자기를 믿지 못해 왔었기 때문에 가졌던 그 수많은 어떤 시간들이 있었겠죠. 그 선생님만의 역사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그 역사를 되짚어 보시면서 그것이 현재의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어떤 어려움이었던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것을 깨닫고 나시던 순간이 있고 나서 그 선생님이 아주 많이 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소와 다른 방식으로 우선은 이런 여러 가지 잡념들을 떨쳐버리고 이제 앞으로 용감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공부를 해가시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그 경험이 굉장히 저한테도 소중한 경험이었고요. 사실은 임용고시 공부라는 것이 단지 합격과 불합격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 스타일, 인생 이 모든 것들이 관련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 방법이라는 것도 사실은 모든 천편일률적인 공부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의 생김새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살아온 역사가 다르듯이 공부 방법도 다릅니다. 그 선생님께는 이제 중요했던 것이 어떤 공부 방법이나 정답이 아니라 그 선생님이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했고, 어떤 선생님께는 그것이 여러 가지 수백 가지 이게 공부 방법보다 혹은 강사의 적중률보다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임용고시 시험 과정이라는 것은 어떤 그런 일련의 과정이고, 제가 강사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 힘든 일련의 과정, 임용고시 시험이라는 정말 지난하고 힘든 과정을 선생님들이 해 가시는 동안에 제가 선생님과 한 사람과 사람으로서의 만남을 이어가고 그 안에서 선생님들이 무엇을 해 가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만남을 해가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앞으로 현장에서 내담자를 성장시켜 가실 건데, 저도 선생님들과 함께 저도 성장하고 선생님들도 성장해 가는 것, 그게 제가 이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가치를 두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그렇게 이제 저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이 강의에 대해서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선생님들께 이제 그 임용고시 시험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일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우선은 이거를 알려드리기
전에 큰 줄기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임용고시 시험은 물론이고 모든 상담사, 예를 들면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이제 심리상담사를 뽑는 시험이든, 그 다음에 이제 뭐 청소년 상담사에서 청소년 상담사 시험을 치르면서 청소년 상담사를 뽑는 시험이든, 이제 이 뽑을 때에 보게 되는 기준은 당연히 전문성과 그 다음에 인성에 대한 것이 갖춰졌는가, 이것을 평가를 하면서 이 평가 안에서 어느 정도의 기준을 충족한 사람들을 합격이라는 것을 주게 되고 자격증을 주게 되겠죠. 그러면은 전문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증명이 되느냐? 그것은 이론을 통해서, 얼마나 이론을 많이 알고 있나를 통해서 증명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자격증을 얻을 수가 있게 되고요. 두 번째, 인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이것은 면접이나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론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있느냐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은 임용고시 시험에서는 1차 시험일 것이고, 인성에 대한 것을 얼마만큼 가름할 수 있느냐는 것은 임용고시 시험에서 2차 시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인성 안에서도 전문성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들이 충분히 들어가지만, 단지 전문성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심층 면접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어떠한 인격과 품성을 가지고 있느냐도 같이 평가를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일 겁니다. 그렇지 않고선 면접 시험이 필요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우선은 1차 시험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이론에 대한 지식이 있느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이제 보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러한 이론 지식들을 갖다가 시험 형식으로 이제 보게 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실제로 이제 상담사가 되기 위해서 이 외에 필요한 것이 수련, 다시 말해서 경험이죠. 그래서 수련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전문성을 확보하는 영역에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서, 우리가 전문 상담 임용 시험에서 합격을 하시고 나서는 선생님들이 반드시 거쳐 가셔야 하는 과정일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정과 함께 이제 첫 페이지, 이제 3페이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3페이지에는 간단한 시험에 대한 이제 자료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PPT를 보시면은 연간 일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일정을 먼저 이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문성을 보는 것이 이제 이론에 대한 지식을 보는 것으로 1차 시험에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1차 시험은 보통 언제 보느냐? 그래서 2021년을 기준으로 이제 올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합격 설명회를 보는 선생님들은 2023학년도, 즉 2022년에 공부를 하실 선생님들이실 텐데, 이제 이 선생님들이 기준을 잡으시려면 2021년, 이제 다시 말해서 2022학년도 시험을 보신 선배님들의 스케줄이 어땠는지를 아시면은 도움이 되죠. 자, 그래서 2021년을 기준으로 이제 1차 시험은 보통은 이제 그 11월 넷째 주에 해당하는, 다시 말해서 2021년 11월 27일 토요일 날에 시험이 시행이 됐습니다. 이제 전년도보다는 조금 한 주 늦춰서 시험이 본 거지만, 어쨌든 2021년 11월 27일에 이렇게 1차 시험을 봤고요. 그래서 11월 달 넷째 주나 요때쯤에 시험을 본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돼요. 이거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11월 달까지 선생님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당연히 이 1차 시험을 위한 뭐라 그랬죠? 이론 공부. 그래서 이 이론 공부를 1월 달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1월부터 저 시험을 보는 그 11월 달 동안에 이론 공부만 계속 하게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시행 공고는 언제 나오느냐? 2021년 10월 15일 올해 같은 경우엔 요때 시험에 대한 시행 계획 공고가 나왔고, 그러면은 이 시행 공고가 왜 중요하느냐? 시행 계획 공고가 이때 우리가
아주 초미의 관심사인 진티오가 요때 나오게 되죠. 다지마에서 실질적인 티오는 요때 10월 달쯤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문 상담 교사를 얼마나 뽑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티오 인원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사전 시행 공고가 보통은 5월 달, 그러나 매년 늦춰지고 있어서 이제 뭐 그 오래전에는 6월 달에 나왔다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8월 달, 9월 달 요때 이제 사전 TO가 나왔는데요. 이제 사전 시행 공고가 이렇게 늦게 나와요. 뭐 5월 달에 나올 수도 있고 6월 달에 나올 수도 있고 늦게 나오면 8월 달에 나올 수도 있고 이런데요. 그때 이제 시험을 몇 명을 지역별로 뽑을 것이다. 이제 교사를 몇 명을 뽑을 것이다. 임용할 것이다. 그래서 지역 교육청별로 이제 그 뭐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비교과 영역으로는 이제 역량 전문 상담 4서 그다음에 전문 상담 4서 역량 보건 이렇게 해당하는 사람들이 각각 몇 명을 뽑을 것이냐 이런 TO 인원수가 나와요. 그렇지만 비교과의 경우에는 최근 이제 코로나로 인한 영향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올해 그 이제껏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이 비교과 영역에 특히 전문 상담이나 이런 영역에 이제 교사 임용을 많이 이제 뽑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목표를 세워서 이제 이따가 보겠지만 티오 수가 굉장히 계속적으로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인원수 티오 수가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항상 사전 티오의 인원수와 실제로 10월 15일 날 요때 1차 시행 계획 공고가 10월 달에 이제 진짜로 나오는 때에 이제 실제 TO 인원수는 항상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행계획 공고가 나오고 나면 원서 접수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0월 25일에서 올해는 좀 늦었어요. 원서 접수가 원래 원서 접수는 10월 이제 첫째 주나 둘째 주 요때 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올해는 좀 늦게 원서 접수가 진행이 됐고 그래서 10월 25일에서 10월 29일까지 일주일간 원서 접수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 5일간의 원서 접수 안에는 내가 어느 지역에다가 1차 시험을 보겠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다가 내가 시험을 보겠고 그리고 내가 어느 지역에 이제 교사로 들어가겠다라는 것을 원서를 넣는 거라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 그래서 되게 초미의 눈치 싸움을 서로 간의 눈치 싸움을 막 하게 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11월 달에 시험을 보고 나서는요. 이제 1차 시험 합격자 발표를 보통은 이제 12월에 가장 마지막 날쯤에 많이 합니다. 뭐 29일이든 30일이든 31일이든 뭐 요런 때에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2021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월 31일 날에 1차 시험 합격자 발표가 나오고 보통 오전 10시에 발표가 나죠. 그리고 1차 시험 합격자가 발표 나는 동시에 2차 시험 장소를 어디서 볼 것인가? 경기도에서 어디에서 볼 거고 뭐 강원도에서 어디서 볼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장소 공고가 있게 되고 시험에서 어떤 시험 양식을 가지고 시험 볼 거다. 뭐 구상형을 몇 개 나오고 즉답형을 몇 개 나올 거다. 시간을 얼마나 이제 줄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내용들이 공고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차 시험을 보게 되죠. 그리고 최종 합격자 발표가 이제 2021년 같은 경우에는 2022년 2월 10일 날에 발표가 돼요. 그래서 이것이 1년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1차 시험 끝나고 나면 2차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약 한 달간이겠죠. 그죠? 그래서 1차 시험이 끝나고 1차 시험 발표가 있는 달까지 2차 시험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한 달간은 2차 시험만은 막 준비하는 시기인데 1차 시험이라는 거가 항상 이제 합격 불합격이 되게 불분명하죠. 그래서 이제 시험 난이도가 높든 낮든 선생님들이 굉장히 불안 속에서 2차 시험을 준비를 하시게 돼요. 그래서 막 너무 동기도 안 생기고 불안하고 걱정된다. 막 이러시는
공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스터디를 구성하셔서 2차 시험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2차 시험은 1차 시험이 끝나고 나면 뭐 여러 교육학 강사 선생님들이 이제 교직 면접에 관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제 교과 선생님들이나 비교과 선생님들 공통 질문에 해당하는 교직 면접 내용들이 있어요. 시책에 관련된 거나 아니면 우리가 학교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가치관, 민주시민교육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 학교폭력에 관한 문제들, 뭐 동아리 교육에 관한 문제들 이런 것들에 관해서 이제 교육학 강사 선생님들이 이제 그 1차 시험이 끝나자마자 여러 가지 강의들을 개설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 강의를 듣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건 스터디를 짜야 됩니다. 그래서 스터디를 바로 짜서 스터디를 막 구성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막 그 선생님들과 면접 준비를 막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과 선생님들은 주로 면접이거든요. 다 100%. 그래서 심층 면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준비들을 막 하셔야 되고요.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조금 중요하게 보여야 될 것은 뭐냐면 2차 시험이라는 것이 점점 더 중요성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향후 이제 교육청 지역별로 2차 시험이랑 1차 시험의 그 반영 비율을 퍼센테이지 비율을 지금은 1차 시험 50%, 2차 시험 50%, 그래서 합격 이게 최종 합격으로 이제 그 반영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런데 교육지원청별로 이 반영 비율을 이제 변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거의 확정시 되어 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2차 시험에 대한 비율이 1차 시험에 대한 비율이 뭐 40%가 되고 2차 시험 비율이 60%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시험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경향성이 2차 시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경향성이 어디에 반영이 되느냐? 항상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에서 반영이 되죠. 그래서 최근에 2차 시험에서는 이제 이전에는 우리가 전문 상담의 2차 시험 문제가 예를 들면 비교과 교사들을 다 묶어서 문제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아까 비교과 교사 선생님들이 역량이라던가 사서라던가 보건 선생님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물론 전문 상담 선생님들에게만 한정되는 문제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여기에 어떤 테두리 안에서 문제들이 나오는 경향성이 이제 이전에 뭐 2년, 3년 전 평가원이나 여러 보편적인 지역에서는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이제 작년이나 재작년에서부터 조금씩 지역별로 이제 그 전공에 관한 지식들을 묻는 면접 문제가 전문 상담 교사용으로 문제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경향성들이 높아지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2021학년도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험 문제가 이제 그 이전에는 서울이랑 강원 지역에서만 시험 문제가 나왔다면 이제 2021학년도에는 인천이나 대구 이런 데서도 시험 문제가 문제로 출제가 되고 이랬죠. 그래서 이러한 경향성들이 이제 점점 증가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전공적인 지식이나 전문성을 2차 시험에서 묻는 경향성이 커지고 있고 2차 시험의 중요성과 비중들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그냥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시험을 보고 나면 이제 1차 시험 발표가 되기까지 2차 시험에 관한 준비를 이제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2차 시험을 실제로 보기까지도 약 한 달 이제 정도 시간이 약 몇 주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몇 주 정도의 시간 동안에 또 이제 시험 준비를 이제 또 열심히 가열차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과정이 1년의 과정이다. 그래서 초수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차 시험을 이제 초수 선생님들 과정에서는 1월부터 이렇게 11월까지 1차 시험 준비하는 것의 그 커리큘럼 과정을 다 꼼꼼하게 따라가시는 것이 좋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1차가 끝나고 나서 2차 시험 준비를 갖다가 또 열심히 하시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그 1차 시험이 떨어질 경우에는 이제 다시 또 1월부터 공부를 시작을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1차 시험이 합격이 돼서 2차 시험까지 보시고 나서 최종 합격 발표가 2월 10일에 나오기 때문에 이때 이제 선생님들 또 떨어지신 선생님들, 최종에서 떨어진 선생님들은 다시 또 이제 그 공부를 시작을 하셔야 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게 임용고시가 1년 과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자격증 시험들보다도 되게 마음이 이제 그 힘들어요. 공부를 해 가시는 과정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장기 레이스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을 잘 돌봐가면서 해야 되는 공부고요. 그래서 서로를 많이 돕고 이제 챙기는 스터디들이 또 많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시험들을 해가는 과정이 이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좀 장기 레이스로 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선생님 제가 이렇게 떨어질까봐 겁이 나네요. 이게 설명을 듣고 나니 이런 마음들이 드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작년에 이 선생님 얘기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요. 제가 작년에 카페에 그 2021학년도 시험에서 합격하신 한 선생님이 그 익명 게시판에 이제 합격을 했다는 소식을 알려주시면서 쓰신 글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전남 지역에 이제 합격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전남 지역인가 전북 지역인가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쪽에 합격을 하셨는데 신문에 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에 나신 거가 이제 최고령 합격자로 신문 기사에 나셨대요. 그런데 이분이 그래서 이제 최고령 합격자이기 때문에 57세 정도에 이제 합격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직으로 들어가셔도 사실은 이제 공무원 이제 교원 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도 못 채우고 나오시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이 임용고시 시험을 7년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7년 만에 합격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분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너무나 멋지셨는데 이제 합격을 하셨다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제 제가 4년간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딱 주시는데 너무 감동스럽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선생님들을 보면 제가 참 많이 배워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 일이 이러한 선생님들과의 만남을 위한 거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될 때가 많고, 그래서 이제 제가 배우게 되는 지점들이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배들, 아주 멋있는 선배들이 많다. 아주 험난하고 힘든 과정을 거치지만, 이제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제 그 7년이라는 기간을 넘어서 합격하신 멋있는 선배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제 선생님들이 두려움보다는 용기를 가지고 이 공부를 해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1차 시험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요거를 이제 같이 볼게요. 1차 시험은 이제 우선은 시험 과목이 이제 크게 두 개가 되죠. 교육학과 이제 전공으로 나누어지게 되고, 교육학이 1교시 시험으로 60분가량 진행이 되고, 논술형 한 문제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 문항 20점 배점이에요. 그래서 총 100점이 만점인데 교육학이 20점, 그리고 전공이 80점에 해당하죠. 그리고 전공은 이제 2교시, 3교시에 나누어서 1시간 30분, 1시간 30분으로 나누어져서 시험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전공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40점 배점, 전공 B도 40점 배점, 그래서 총 80점이 전공에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기입형에 해당하는 문항이 4문항, 2문항, 그래서 총 6문항이에요. 여기서 기입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정답을 쓸 때 단어를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마음챙김이라던가 뭐 예를 들면 자기라던가 이런 단어들만 쓰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단순 단어를 쓰는 문항이 총 이제 23문항 중에서 이제 6문항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23문항 중에서 6문항을 제외한 이제
17 문항에 해당하는 문항은 전부 다 4점 배점짜리, 이제 4점 배점짜리에 해당하는 서술형 문항이에요. 그래서 기평은 2점 배점이고 서술형은 4점 배점으로 이제 문장으로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장으로 뭐뭐에 해당하는 정답은 무엇입니다 라고 쓰게 되는 거고요. 요즘은 이 서술형 문항이 굉장히 진화를 해서 예전에는 그냥 정답을 서술형으로 쓰는 형태라면 요즘에는 당연히 사례를 적용해서 써라, 혹은 근거를 써라, 뭐뭐에 대한 조건에 맞추어서 이 이론에 관해서, 개념에 관해서 설명해라, 이 증상이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해라, 이러한 방식으로 서술형 문항이 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문장으로 구성하는 4점 배점짜리 문제가 총 17문항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절대적으로 서술형을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고, 이런 점이 가지고 있는 특징점을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통 상담과 관련된 문제들은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도 마찬가지고, 한국상담심리학회의 상담심리사 자격증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각종 임상심리사 이제 1차 시험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인데, 사지 오지 선다형에 해당하는 제2형 문제에 해당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죠. 그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내용들이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말하고 있는가를 체크를 하면 되는 것들이 대부분의 기존 이제 심리상담과 관련된 문제들이라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임용고시 시험은 그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갖다가 회상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술, 다시 말해서 문장으로 구성을 해서 서술해야 되는 회상형 문제들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인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어떤 것이 맞다 틀리다 체크가 아니라 내가 그 내용 자체를 인출하고 끄집어내서 이것을 문장으로 구성해서 정답을 쓸 수 있는 그런 시험이다 라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공부 방법이 어때야 될까요? 이러한 제2형에 비해서 공부 방법이 훨씬 더 내용들을 갖다가 다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용들의 그 방대한 내용들을 구조화하여서 정리할 수 있는, 그래서 내 안에 구조화해서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필수적인 능력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해가시고 나서 요즘 들어서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출연형, 적용형 문제들이 이제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서 단지 인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떤 것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적용하고 설명해낼 수 있어야 되고, 관계성을 입증해낼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능력들이 좀 더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 유형으로 우리가 1차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배점도 100점 배점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2차 시험을 보게 되겠죠. 2차 시험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비교과, 특히 이제 전문 상담은 경기도 지역을 제외하고, 경기도는 이제 5대5로 이제 심층 면접과 집단 토의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지역은 교직적성 심층 면접만 100%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배점으로 배점이 들어가죠. 그래서 총 1차 시험에 100점, 2차 시험이 100점, 그래서 200점 만점으로 합산이 돼서 이제 점수가 높은 순위별로 이렇게 TO의 인원수에 따라서 컷이 잘라지게 되는 시험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심층 면접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원으로서의 적성이나 교직 간 인격 및 소양, 소통이나 지도 능력 이런 것들을 보지만, 전문 상담 교사의 경우에는 계속 전공에 대한 전문성,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현장에 대한 이해와 투입 능력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강원도 지역에 이제 면접 경험이 많은 선생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강원도는 100%
전공 면접, 다시 말해서 전공 지식만 묻는, 그래서 교원으로서의 적성이나 인격 소양보다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비자살적인 자해의 어떤 치료적인 요인을 설명해라 라던가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인 아이들을 어떻게 개입할 것인지 말해봐라,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 지역이 강원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인상적이었는데, 강원 지역은 이제 이 시험을 끝나고 나서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전문 상담 교사를 뽑으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은 굉장히 저한테 인상적이었던 말씀이었고, 이러한 경향성은 이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의 임용고시 시험을 보시는 선생님들은 학교 안에서 공부만 하고 임용고시 시험을 봐서 현장에 투입이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문제 사안에 대한 어떤 대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문성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라는 요구들이 증가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이러한 2차 면접에서 전공적인 어떤 능력, 다시 말해서 방금 얘기했던 실질적인 현장에서의 대처 능력, 개입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을 묻는 면접에 대한 질문들이 증가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시연 문제라고 하면 이제 면접관을 앞에 두고 내담자라고 생각하고, 이제 혹은 내담자의 학부모라고 생각하고 직접 상담하듯이 말하시오, 이런 게 시연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하라라는 문제들이 지역별로 증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당연히 이제 2차 시험은 지역별로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1차 시험은 이제 모든 지역이 똑같이 시험을 보게 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정답도 매겨지게 되는 건데요. 2차 시험은 이제 교육청 지역별로 이제 시험 문제들도 너무나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특징들도 지역별의 특성들, 뽑고자 하는 인재상이나 특성들, 이런 것들도 이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선생님들이 지역별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1차 시험이나 2차 시험에 관한 정보들은 여기 보시면은 다운 카페에 에코잉이라는 도메인 주소로 들어가 있는 정혜영의 전문 상담 카페, 이렇게 이 명칭을 이제 쓰시면은 이제 선생님들이 들어가셔서 이제 지금 제공해 드리는 자료 외에 더 많은 어떤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뭐 선배들의 합격 수기라던가, 아니면 1차 시험에 이제 연도별 지역별의 어떤 그 TO수나 경쟁률, 뭐 커트라인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으니까 카페에 가입하셔서 이런 정보들을 들으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1차 시험, 2차 시험이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여기까지 아셨으면, 아, 시험은 이렇게 시험을 보는구나, 그리고 이제 내가 1년의 과정은 이렇게 보내게 되겠구나, 이제 전체적인 큰 윤곽만 잡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각 전체적인 큰 윤곽, 내가 1월부터 11월까지 이제 1차 시험 공부를 해야 되고, 뭐 그 다음에 12월부터 뭐 2월 이제 그 1월까지 이제 그 2차 시험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1차 시험의 문제는 이제 유형이 뭐고 배점이 어떻게 되고, 2차 시험은 유형이 뭐고 배점이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대략적인 그림을 잡으셨는데,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무슨 교과목을, 그 다음에 어느 만큼의 난이도로 공부를 해야 하는가, 이거를 아시는 것이 중요하실 거고, 그 다음에 지역별로 그렇다면 몇 점 정도 점수를 받아야지 내가 이제 합격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아시는 것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설명이 이어질 텐데요. 우선은 이제 과목에 관해서 먼저 이제 같이 볼게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자료로 드린 거 5페이지를 보시면 전공에서 이제 제시된 과목이 총 14과목이다. 이제 그 네모 박스 안에 나와 있죠. 심리학개론부터 이제 뭐 진로 상담, 진로 지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 14과목이다 라고 나와 있고, 진로 상담, 진로 지도, 직업 정보, 직업 교육록은
교과목으로 진로 상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범위 안에서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보시죠. 심리학개론, 성격심리학, 학습심리학, 상담이론과 실제, 가족상담, 특수화상담, 이상심리학, 심리검사, 집단상담, 진로상담, 아동심리학, 청소년심리학, 상담실습인데, 여기서 우리가 13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심리치료 및 임상심리학은 어디로 들어가겠습니까? 이상심리학으로 들어가죠. 그쵸? 그리고 심리치료는 어디로 들어가겠습니까? 상담실습과 상담이론과 실제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중복된 과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공부하는 것은 13과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1차적으로 부담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줄어드시게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13과목이 되시고, 그러면은 이제, 요거에 대한 부담을 또 하나 줄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요 교과목들은 대부분 서로 내용들이 겹치거나 관련성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심리학개론은 기초 심리학이죠. 그래서 이 심리학개론의 내용은 교육심리학에 되게 많이 중복이 되고, 이 심리학개론의 내용은 성격심리학과 학습심리학의 내용이랑 또 중복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학개론의 내용과 성격심리학을 같이 보게 되죠. 그리고 성격심리학에 해당하는 내용은 결국 상담이론과 실제의 내용과 또 연결이 돼요. 예를 들어서 정신분석, 인본주의, 그 다음에 인지이론적 관점, 이런 것들은 결국 상담이론과 실제랑도 관련이 있게 되죠. 그리고 행동주의 치료와 학습 심리학의 내용은 또 연결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4개의 교과목은 함께 공부할수록 훨씬 더 공부의 효율성이 높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교재 1권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교재 1권을 보시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상담의 어떤 기초 심리학이 아니라 상담의 실습적인 측면으로서 또 중요한 과목이 가족 상담이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기출이 되게 많이 되는 교과목 중에 하나가 가족 상담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이 가족 상담을 공부하시게 되고, 또 하나 이제 특수화 상담이랑 이상 심리학은 다 진단 기준에 만들어진 이제 증상과 병리론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진단 기준, 이상 심리학의 영역의 특수화랑 이상 심리학은 특수화 상담은 이상 심리학의 영역에 많이 포함이 돼요. 그래서 이것은 같이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진단 기준은 대부분 심리 검사와 또 관련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MMPI 같은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상 심리학에 해당하는 증상들이 있느냐 없느냐를 평가하게 되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상 심리학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묶어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족 상담부터 심리 검사는 우리의 교재 이론 2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외에 또 상담 실제적인 영역으로 중요한 게 집단 상담, 진로 상담이죠. 그래서 이것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아동 심리학은 발달 심리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발달 심리학은 사실은 청소년 심리학이랑 발달이 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것은 발달 심리학이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상담 실습은 예전에는 학교 상담적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으로 학교 현장에서 예를 들면 자살이나 자해, 가출, 집단 따돌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에 대한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는 거에 해당해요. 이것은 청소년 심리학의 내용과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 3개는 함께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집단과 이제 상담 실습까지 우리의 교재 이론 3권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1권, 2권, 3권 이렇게 붙여서 공부를 하시는 것이 효율성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출 빈출로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교과목을 말씀을 드리자면, 요즘은 그런 게 없어졌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제일 중요한 교과목은 이거랑 그 다음에 이거, 그리고 이거랑 이거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격이나 상담 이론과 실제, 가족 심리검사, 집단상담, 진로상담은 이제 오랜 역사 동안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됐고 항상 이제 많이 빈출이 되는 어떤 교과목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경향성이 올해부터는 그냥 없어졌다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왜냐하면 2022학년도에 심리학개론 문제가 또 엄청나게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심리학개론 또 중요하게 여기죠. 그리고 또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상심리학에서 문제가 엄청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상심리학 역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전에 2020학년도에는 또 특수상담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아동심리학, 청소년 심리학에서도 문제가 나오고 상담 실습에서도 문제가 중요하게 1년에 한 번씩 나오고 실제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면접에서도 중요하고 비자석적 자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교과목이 다 중요해요. 모든 교과목이 다 중요하지만 어쨌든 중요성을 기출에서 많이 빈출된 교과목 측면에서 중요성을 보자면 성격, 상담 이론과 실제 가족, 심리검사, 집단상담, 진로상담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모든 교과목이 최근 들어서는 어떤 교과목에 특정하지 않고 다 중요한 교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교과목에서 도대체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나온다는 거냐라고 이제 생각이 드실 수가 있잖아요. 그냥 그 교과목에서 나오는 거면 다 공부하면 되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7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7페이지를 보시면은 2016년에 전문 상담교사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라고 해서 이미 공개돼서 발표가 된 자료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심리학개론 과목에서 어디 부분에서 문제를 출제할 것이다. 성격심리학에서 어디 부분에서 문제를 출제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거를 선생님들께서 지금은 감이 안 잡혀서 보기가 봐도 모르겠다라고 하지만 선생님들이 평소에 조금씩 봐두시는 것이 도움이 돼요. 왜 그러시냐면 심리학개론을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다 이제 보통 학부 때 배우는 겁니다. 이제 감각과 지각 막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근데 이런 것들이 봤을 때 감각과 지각에서 정신물리학이 문제 영역에 들어가 있대. 그러면 정신물리학과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버려 보시면 성격심리학 이런 것도 쭉 나오는데 내가 잘 아는 반도라도 있고 정신분석, 에릭슨 이런 거 다 있네. 귀인 이론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문제에 그냥 출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학습심리학도 마찬가지죠. 어느 범위까지 들어가지? 고전적 조건 형성도 들어가네. 근접성과 수반성 개념 들어가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간다는 거죠. 프리맥의 원리도 중요하대. 이런 것들이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꽤 충실하게 반영이 되면서 문제가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8페이지를 잠깐 가보시면 상담과 이론 실제에 이제 상담에서 심리평가 및 과학적 기초라고 나와 있을 때 오른편으로 보시면은 과학과 실제 모형에 근거한 상담자 수련 과정. 그래서 이것을 과학자 실무자 모델이라고 해요. 근데 이 과학자 실무자 모델이 2022학년도에 요 문제가 출제가 됐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문제로 출제가 된다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이러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나는 과정이 이 교과목을 공부하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이제 마음에 너무 부담이 돼 이걸 어떻게 다 알아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충분히 1년간의 커리큘럼 과정을 쫓아오시다 보면 이 내용들을 다 공부를 하시게 되니까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고 그냥 눈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구나. 그래서 반복적으로 눈으로 쭉 보다 보면 이거 겹치는 내용이네. 이거는 안 겹치는 내용이네. 이런 것들도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보시면 구체적으로 어디서 문제가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영역에 대한 거, 시험에서 출제되는 영역에 대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영역을 알고 나면 우린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면 문제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에 대한 문제 유형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출제되는 문제의 영역을 우리가 배웠으니까 그 다음에 출제되는 문제의 유형을 확인해야 되고 그 유형을 통해서 뭐를 확인해야 되냐면 난이도를 확인해야 되죠. 내가
어디를 공부해야 될 것인가? 다시 말해서 우리는 공부를 시작을 할 때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어디를 공부해야 할 것인가? 즉 범위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무엇을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만큼 공부를 해야 할 것인가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얼마만큼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는 범위의 측면에서도 지정이 되지만 우리가 이 심도, 다시 말해서 얼마나 심화시켜서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으로 인해서 알 수가 있죠. 즉 난이도 측면에서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난이도 측면에서 내가 똑같은 개념이라도 얼마만큼 심화시켜서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느냐, 방금 얘기했던 과학자 실무자 모델의 개념 명칭만 알면 되느냐, 과학자 실무자 모델의 정의와 과학자 실무자 모델가 임상 현장에서 적용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치와 근거, 원리 뭐 이런 부분까지 알아야 되느냐, 이러한 어떤 난이도 수준, 얼마만큼 공부해야 되느냐에 대한 심화 수준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방금 말씀했던 기출문제의 를 통해서 확인이 되죠. 물론 기출문제를 통해서 어느 만큼을 공부해야 되느냐에 대한 범위에 대한 측면도 이 기출문제로 우리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은 기출문제입니다. 네, 얼마만큼 강조해도 이제 모자람이 없는데요. 이 기출문제를 이제 우리가 꼼꼼하게 분석하고 본다는 것은 결국은 임용시험에서 어디에서 얼마만큼의 어렵게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공부를 해야 되겠죠. 공부를 그냥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는 상태로 공부를 하게 만드는 것, 다시 말해서 나침반 역할을 해주는 것이 기출문제다. 1년간의 공부에 나침반, 등불 이 역할을 해주는 것은 항상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는 여러 번 보셔도 이제 아깝지 않다. 그래서 2021학년도에 그때는 시험 난이도가 조금 낮은 해이기도 했지만요. 2021학년도에 이제 합격하신 선생님, 그 시험 난이도가 낮은 해일수록 기출문제가 정말 빛을 발해요. 기출문제를 막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그래서 2021학년도, 2019학년도가 시험문제 난이도가 낮은 해였는데 그때 선생님들이 기출문제만 7, 8번 공부를 반복해서 합격했다라고 하시는 선생님들이 꽤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난이도가 낮을수록 그만큼 기출문제를 잘 공부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난이도가 높은 시험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기출문제에서 어디를 얼마만큼 공부를 할지를 예측해 주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쉬었다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를 우리가 확인을 하고 이제 컷이나 TO, 최종 합격 컷 이런 것들을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